자, 얘들아, 수업 시작합시다. 지금 나랑 수업 같이 하는 사람은 처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일단은 3시간 동안 이걸 하려면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자리로 돌아오시고. 자, 일단 이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는 법 좀 알려줄게요.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거는 나 전 학교 학생들한테도 좀 보여주려고. 원래 저번 주에 하려고 하다가 일주일 전에 하는 이유는 직전에 그냥 귀에다 때려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필기하지 않게 내가 손글씨로 필기 다 해놨어요. 아무것도 필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보는 법은, 자, 타이핑되어 있는 검은색 글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여러분들 지금 8번의 시험에서 나왔던 선택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써있는 손글씨는 빨간색이 이제 여러분들 선택지 이외에도 자료에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정보들 몇 개 빨간색으로 정리한 거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그냥 다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설명. 그냥 단어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좀 나눠보면, 시험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지금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전근대사라고 하면 대체로 조선 후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라고 하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 지금 현대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뀐 구조에서는 여기가 6문제, 여기가 14문제 나옵니다. 여기가 15점, 여기가 35점이에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만 다 맞으면 2등급 컷이에요. 근현대사만 다 맞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 2문제,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틀리면 3등급인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삐끗하면은, 그렇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선택지를 내가 800개를 정리한 거거든요. 선택지 800개를 정리를 한 거를, 여기에서 이번 수능에 다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여기 있는 거 공부 다 해도 기본적으로 3문제는 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면 틀리는 거야. 모르면. 그러면 3문제가 다 3점이라고 치면 41점이죠. 여러분들 41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41점에서 1등 컷이 40점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3등급인 학생일 또 있고 4등급인 학생도 있겠지만은 이제 각자의 점수에 맞춰가지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긴 근현대사고 여기가 150년 정도 되고요. 여기가 나머지 다 연도로 따지면 여기가 150년에서 170년 정도 되고, 전근대사 같은 경우가 수천 년 되잖아. 여기에서 6문제 나오고 여기에서 14문제 나오면 당연히 전근대사가 더 쉽겠죠. 근현대사가 더 어렵겠지, 당연히. 여기가 조금 더 디테일할 거라고 하는 건 공부할 때 생각을 좀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랑 문항 분포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잠깐 볼지, 이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시간 내가지고 한국사 공부하지 마세요. 나 지금 역사 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진짜로 그냥 너희들 점수 맞춰주려고 온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지 마세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틈틈이 보라고. 틈틈이 보라고 내가 갖다 준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페이지 번호는 따로 두지 않았는데, 자, 앞에 이제 6문제 나온다고 하는 전근대사가 조선 후기까지니까 3페이지까지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3번째 페이지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가 고려가 통일하기 전 삼국시대, 남북국시대까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가 고려, 마지막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대체로 문항 구성 자체는 저기 선사시대에서, 지금 얘들아 이제 앞면으로 와보자. 천천히 가볼게. 자, 선사시대, 즉 구석기, 신석기를 포함해서 뭐 사실 청동기부터는 선사시대가 아니지만 청동기, 철기, 부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밑에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묶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고려에서 2문제, 조선에서 2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안내를 계속 하는 거니까, 자,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앞에 삼국 시대까지 하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통일, 신라, 발해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서 핵심은 여러분들 먼저 거기에 있는 선택지들이 그 국가의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무슨 한 줄을 봤어.
자, 백제라는 제목이 지워져 있고 금동대학로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백제의 정보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여기서 6문제 나오는 것 중에 대략 3문제 정도는 국가 자체를 물어보거든요. 국가 자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그 백제칸 가보세요. 거기가 설명하기 가장 좋으니까.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걸 되게 예쁜 자료로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그 무령왕릉이 어느 국가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러고 선택지에 사비로 천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택지들은 선택지를 정리한 거지만 그게 자료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라고 내가 왼쪽에다가 몇 번 출제됐는지 횟수까지 정리해놨죠. 선택지에 실제 총 8번입니다. 거기에 8이라고 쓰여있으면 8번 시험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나오는 게 나옵니다. 사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선택지가 나왔다 아니면 이 주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나왔으면 좀 거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한국사는 그러지 마세요.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한국사는. 나왔던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위에서부터 좀 설명할 수 있는 것들 흐름 잡아가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위에 좀 볼게. 자, 위로 올라가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우리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문제로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기에 어떤 사회상을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좀 써놨죠.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채집과 사냥, 이동 생활을 할 때 아직 무언가 여러분들이 아는 농경이나 목축 이런 게 시작되지 않은 시기다. 그다음에 신석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게 시작됐던 시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생산력도 증가하고 계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계급이 등장하면 당연히 지배자가 생기죠. 지배자 중에 우두머리가 생기는 그 강력한 우두머리가 생기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가 국가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유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글자로만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유물을 보고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사에서는 그림 밑에다가 글자를 써줍니다. 그림 금동대학로 그림만 그냥 주지 않는다고요. 금동대학로라고 글자를 써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나중에 시험 문제 한번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여 같은 경우가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철기 시대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나타났던 여러 나라들 교과서에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나오는 파트 있어요. 부여, 그리고 부여에서 나온 고구려, 그 다음에 밑에 마한, 변한, 진안의 삼한,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 그 파트인데 자, 거기에 내가 부여를 뺄까 말까 하다가 한 번밖에 안 나온 거니까 자 거기 한번 봐보세요. 부여와 고구려에 둘 다 제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온 나라기 때문에 어떤 지배 계급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명칭들이 비슷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 그래서 부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제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출도라고 하는 즉 제가들이 사출도라고 하는 각자의 지역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면 되고 자 고구려로 오면 제가회의라고 있죠. 이 귀족회의입니다. 귀족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니까 각자 부여와 고구려를 헷갈리지 않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보라색으로 설명을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파트는 흐름 잡아서는 고려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거기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장수왕 시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성왕이라던가 근초고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도 왕 몇 명 보면은 들어는 본 왕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을 물어보게 되면은 이 시기에는 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즉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래서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긴 여러분들이 이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이게 이 국가의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초점을 좀 맞춰서 설명할 부분은 신라 파트입니다. 신라가 쭉 길게 있잖아요. 통일 전 신라와 통일 후 신라를 내가 구분을 좀 해놨는데 거기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국가에 대해 물어볼 때는 구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거기 한번 볼까요? 통일 전 신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통일 전 신라의 어떤 유교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유물 중에 하나가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유물이 있어요. 그게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이 임신년에 서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맹세하면서 기록해놓은 비석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우리 언제까지 무슨 유교 경전을 다 떼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신서기석을 주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신라무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답은 국학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 국학 고르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통일 전후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상 통일 이후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지 걔네들은 통일신라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신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물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 임신서기석이라던가 황룡사 구축목탑이라던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통일신라에 거기 동그라미 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굴암에 동그라미 돼 있는 빗겨가 있죠. 그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불국사라던가 석굴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상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1학년 때 한국사를 들었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상식, 그냥 한국인으로서의 상식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좀 깔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몇 가지 설명할 것들, 초점 맞춰서 볼 것들 볼게요. 자, 통일전 신라로 가볼게요. 자, 통일전 신라로 가면은 거기에 계속 해가지고 선택지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라가 가야를 병합하는 과정입니다. 가야를 병합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가야 병합이 가장 많이 나왔죠. 횟수로 따지면. 근데 이제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병합되는데 각각이 국왕이 달라요. 처음에 금관가야가 멸망하는 고시기는 버풍왕 때고요. 대가야가 멸망하는 건 진흥왕 때인데 가끔 이걸 구분하게 합니다. 한국사에서 요 정도는 구분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왕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신라가 가야를 병합해 나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 왕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금관가야와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펜 들고 집사부를 설치하였다는 지워도 됩니다. 이게 나오면 틀리세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일주일 전에는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뺄까 말까 하다가 오늘 수업 준비하다가 이건 지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집사부를 설치하였다 지우세요. 나오면 틀리세요. 지금 이런 말들을 촬영한 걸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 건가? 좀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 자, 거기에 이제 자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진흥왕 시기에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순수비를 건립을 하는데 그 4개의 순수비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체로 자료에도 진흥왕 시기에 4개의 순수비가 건립되었다 또는 순수비 이름들이 그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의 증거로서 순수비들이 건립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신라가 진흥왕 시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삼국통일을 이뤄내게 되죠. 자, 삼국통일을 할 때 신라가 손을 잡았던 나라가 당나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한 번씩 나온 게 매소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와 기벌포 전투라는 전투가 한 번씩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냥 그걸 합쳐서 횟수를 2번으로 잡아놨는데 자, 옆에다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당전쟁이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나서 백제를 먼저 멸망을 시키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당나라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나당연합, 나당동맹이었던 것이 신라와 당나라가 후반부에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나당전쟁에서의 대표적인 전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투들을 봤을 때 신라의 삼국통일이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라고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당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들. 자, 통일신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제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통일신라로 오게 되면 왕권 강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통일신라가 되면 영토가 넓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라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요건데 얘들아 몇 가지 제도들 같은 경우에 이름 말고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건데 자, 거기에 노급은 내가 두 개 연결해 놨습니다. 위에 노급을 지급하였다. 밑에 노급을 폐지하였다. 두 개 연결해 놨어요. 보이죠? 노급을 지급되었다. 그 다음에 밑에 노급을 폐지하였다. 자, 노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어떤 관리가 나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월급을 받죠. 이때도 관리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토지를 줘요. 토지를. 자, 토지를 주는데 이 토지에 어떤 권한을 주냐면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쓸 필요 없어요. 써 있으니까 수조권을 줍니다. 수조권이 뭐냐면 뭐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토지를 준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세금을 얘가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수조권에. 자, 그런데 노급은 뭐까지 주냐면 이것까지 줘요. 이 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사실 이 노동력 같은 경우에 군사력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 왕 입장에서.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을 폐지하고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건 줘야 되잖아. 월급 주는 방식이니까. 그게 내가 밑으로 내려와 보면 보라색으로 써놓은 관료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왕 시기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정도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도 선택지에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는 선택지니까 그냥 보라색으로 써놨으니까 이 개념들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하고 나서 이제 신라가 국학이라고 하는 최고 교육기관, 유학교육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국학에서 얘들이 유교 공부 제대로 했나? 시험을 한번 봐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는데 사실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죠. 사실 이 골품제라는 신분제도에 따르면 시험 공부 안 해도 얘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신분이 높으면. 그런데 이거 갑자기 시험을 보겠다잖아. 당연히 이 골품 중에서도 높은 골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써놨듯이 독서삼품과는 골품제의 한계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구조 5소경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넓어진 영토를 신라가 정리를 한 거예요. 9개의 주와 소경, 작은 서울 5개를 만들어 놨다. 요게 이제 신라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 내가 보라색으로 써놓는 거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자, 구서당 10정 같은 경우가 통일 이후에 신라가 정리한, 써두세요.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 신라의 군사제도입니다. 구서당이 중앙군, 수도를 지키는 중앙군이고요. 10정 같은 경우가 지방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승려, 불교적인 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불국사와 석굴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의상이나 원효 같은 사람들도 이 신라의 승려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기 전에 발해만 마지막으로 보면은 발해가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라고 하는 거. 야, 얘들아, 너희들이 한국사 자료를 읽었는데 힌트가 누가 봐도 고구려를 계승했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너희들이 아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는 두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발해와 고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자료에 힌트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발해예요. 왜냐면 고려는 그거 말고도 힌트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해는 땅이 겁나 넓잖아요. 그래서 지방제도도 보면 경, 5경, 그다음에 15부, 62주 숫자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숫자가 크다 하면 발해로 가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숫자가 크다. 주가 62개나 설치될 수 있는 건 우리 역사에서 발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 이어가면 이제 신라 말이에요. 자, 신라 말에 거기에 내가 좀 써놨어. 어디에 통일신라의 밑에서 세 번째 거 보면 신라말 호족 세력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신라 말기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귀족들끼리 지들이 왕이 되겠다고 왕위 계승 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왕위 쟁탈전이. 자, 그러면 중앙정부, 신라 수도 경주죠. 경주에서 계속해서 왕위 쟁탈전이 발생을 하면 중앙에서는 지방에다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이 나 돈도 좀 있고 군사력도 좀 있어라고 하면서 지들이 거의 왕처럼 노릇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호족이 뭘 건국하는 거야?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도 이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라 말과 고려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뒷면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고려를 세운 왕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도 호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호족이 왕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건 말고도 여러 호족들이 이 왕건을 함께 도와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왕건 같은 경우에 얘들아, 왕건도 호족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 애들도 호족이에요. 그럼 왕건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너희 호족들과 나는 다르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야 왕권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후삼국을 통일했다, 왕건이 건국하였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선택지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그래서 두 가지 호족 정책이라고 내가 묶어놓은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자, 기인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지방의 호족들이 지들이 여전히 멋대로 부리고 있으면은 중앙에서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인제도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자식들을, 여러분들 아나? 고려 수도가 어디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있긴 있어. 있다 보면 개경입니다. 개경. 괴경으로 불러놓는 거예요. 즉 인질, 내 인질이라고 써놨죠. 자식들을 인질로 잡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기인제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경으로 불러다가 얘네들을 묶어놓고 포박해놓고 밥만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호족들의 자식들을 인질로 잡았던 게 기인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심관제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써놨습니다. 내가 설명을. 유력 호족, 좀 힘이 있는 호족들을 자기 출신 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출신 지역에. 출신 지역. 그러면 이 사람, 이 호족 같은 경우엔 자기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난리가 벌어질 것 같으면 자기가 좀 개입해가지고 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대신에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심관에게 책임을 묻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통제를 하려고 했던 기인제도나 사심관제도 같은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훈요 10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워드로 가져가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왕건은 부인이 29명입니다. 내가 거기 써놨죠. 혼인정책이라고. 유력 호족들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을 통제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니에요. 간단하면서도. 그래서 유력 호족들의 부인, 이제 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왕건은 총 29명의 부인, 그 다음에 25남 10녀예요. 아들이 25명이고 딸이 10명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으니까 사실 태조도 죽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자기가 태조니까 앞으로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훈요 10조는 태조의 유언입니다. 유언. 훈요 10조 총 10가지를 남겨요. 그래서 훈요 10조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태조,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들이 25명입니다. 왕자가 25명이라는 얘기고요. 태조가 죽고 나면 한동안 이제 왕위 계승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요. 태종, 정종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4대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거기 있는 광종입니다. 내가 얘들아 왼쪽에 카테고리 주제를 잡아놨을 때 거기에다가 왕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왕으로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고려부터는 국가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고려부터는. 자, 그래서 거기에 태조, 광종, 성종,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공민왕, 요 4명은 왕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왕으로 써놓은 사람들은. 자, 광종인 어떻게 이 국가 초반기에 있는 이런 혼란들, 이 호족들을 어떻게 좀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끝에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우리가 좀 빼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을 하게 되죠. 자, 신라 말기나 이런 시기에 호족들이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양민들, 그냥 백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노비로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죠.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노비의 수가 많으면 이 호족들은 이 노비를 뭐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얘네 훈련시키면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비들을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원래 백성으로 돌려놓으면 국가 입장에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호족들의 경제력도 빼놓고 호족들의 군사력도 빼놓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면 과거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제가 도입되었다가 횟수가 한 번이라고 써있죠. 왜 그러냐면 과거제가 도입되었다를 자료로 계속 줘요. 자료로 계속 주고 선택지로는 거기에 있는 노비안건법이라던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과거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호족 출신, 국가를 세운 개국 공신 출신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쓰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종을 거치면 뒤에 경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자, 이 성종이라고 하는 왕은 처음에 즉위를 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유학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야, 나 이제 좀 나라 통치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너희들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다 한번 상소문을 올려봐라. 그럼 내가 검토하고 괜찮은 거 있으면 갖다 쓰겠다. 라고 했던 거 중에 갖다 쓴 게 거기에 있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우리가 28개 다 알 필요도 없고 28개가 다 전해지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건 22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시무 28조에 따라서 주제가 뭐냐면 거기에 내가 보라색으로 써놨습니다.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서 거기에 정치를 좀 하셔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키워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따라서 성종은 빨간색으로 써있죠. 이건 이미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국자감이라고 하는 이거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이름입니다.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유학교육기관이 국자감을 정비를 하고 한편으로 얘들아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건 그냥 기억을 하면 되겠지만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지방 호족 세력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호족 세력들의 힘이 강하면 왕이 지방관을 파견한다고 했을 때 호족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 광종이 좀 정리를 해줬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성종 그리고 고려가 거란과 싸우는 시기, 그 다음에 문벌귀족 사회, 그리고 고려와 여진이 싸우는 시기가 대충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일일이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성종 후반부 정도부터의 거란이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종 후반부에. 자, 1차, 2차, 3차 침입을 좀 거치게 되는데 2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는 1차 침입 때 거란장수의 소손령, 거란장수 이름입니다. 거란장수 소손령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우리의 서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단판을 지어서 이제 거란으로부터 오히려 땅을 얻어낸 그 지역이 강동 육주 지역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이제 마지막에 그 강동 육주 중에 한 지역이었던 귀주라고 하는 곳에서 강감찬 장군이 이제 뒤로 도망가고 있었던, 이제 후퇴하고 있었던 거란군을 격파했던 귀주대첩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란까지 어느 정도 물리친 이후에 고려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이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사실 이 지배계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대대손손 대물림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지배층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니까 문벌귀족 사회라고 하는 게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호족이었던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대손손 문벌 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 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용어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 더 중요한 건 문벌귀족 사회의 특징 그 자체보다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동요라고 써있죠.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사건들인데, 첫 번째가 이자겸의 난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문벌귀족들에게 권력이 가다 이자겸 같은 놈이 나오니까 반란까지 일으키네? 라고 모두가 위기감을 가지게 됐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에 이 두 개 차이가 시기상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고 나서 아직은 개경에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어디로? 서경, 여기가 어디냐면 옛날 고구려 수도인 평양입니다. 그래서 서경으로 우리가 수도를 좀 옮기자.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기운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말은 사실 풍수지리도 풍수지리인데 원래 수도인 개경에다가
귀족들은 다 개경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원래 수도인 개경에 살고 있었던 이 귀족들이 아니라 새로운 서경 출신의 사람들로 우리가 좀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기도 했어요. 이 문제의식. 그런데 서경천도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내가 거기 써놨죠? 김부식에 의해서. 여러분 김부식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삼국사기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김부식에 의해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진압이 됩니다. 즉 문벌귀족 사회의 문제가 자기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문벌귀족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외부의 충격밖에 없죠. 외부의 충격. 그 외부의 충격이 어디서 오냐면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무언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불만이 켜켜이 쌓여오고 있었던 무신들. 문신이 아니라 무신들에 의해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밑에 있는 무신정변, 무신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신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같이 엮여 있어요? 몽골의 침입과 엮여 있는 시기입니다. 무신정권이라고 하는 시기네. 자, 무신정변이 발발을 합니다. 처음에 무신정변 자체를 일으켰던 사람 이름 몇 명 써놨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같은 사람들 그냥 눈여겨보다 보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자, 무신정권이 성립이 되는데, 자, 이 무신정권의 핵심 시기는 최씨무신정권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약 60년간 최씨무신정권이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써있는 교정도감, 정방 이런 것들이 최씨무신 정권의 핵심 기구, 최고 권력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씨무신 정권을 일반적으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여길 구분하게 시키지는 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초점을 하나만 딱 맞춰봐 주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려 무신정권 시기 하층민의 봉기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봐봐. 문신들, 문벌귀족들 같은 경우에 백성들을 수탈 안 했을까요? 많이 수탈했겠죠. 백성들 굉장히 불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신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층민들이 왜 이 시기에 더 들고 일어나냐면 무신들 같은 경우에는 힘있고 강력한 사람이 신분은 낮더라도 최고 권력자에 오르는 경우들이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극상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뒤집어 엎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얻었던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만적, 이 사람이 최충원의 노비예요. 최충원의 노비인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만적의 난이라던가 아니면 망이, 망소이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난이라던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수도가 강화도로 왜 옮겨졌겠어요? 몽골이 쳐들어오면서입니다. 그러면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건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대몽항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원래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자료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신정권 자체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신정권 자체가 끝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써놨듯이 대몽항쟁도 끝납니다. 대몽항쟁도 끝나요. 사실상 원나라와의 전쟁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서 끝난 건 아니죠. 이기면서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났다고 보면 된다라고 내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간섭기에 보면은 쌍성총관부, 이거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쌍성총관부라던가 뭐 동령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우리 고려의 땅을 빼앗아가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고요.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이름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력 이런 거죠. 이제 원나라가 우리나라 여자들 한 15살, 16살 정도 되는 여자들을 공려로 이제 바쳐라라고 하는 이런 공려를 징발해 간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원간섭기에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죠. 권문세족.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 친일파라고 부르죠. 권문세족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친원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 원간섭기에 원나라와 붙어가지고 원나라와 이제 뭐 관련이 되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았고 이 사람들이 대대손손 이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었던 지배층들보다
좀 일으키는 폐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심각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토지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빼앗거나 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백성들을 자기의 노비로 그냥 집어 넣어버린다던가 이런 짓들을 이제 권문세족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죠. 고려가 이제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망할 준비를. 자, 그래서 권문세족, 농장이라던가 친원세력 이런 표현들 내가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원관섭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그냥 여러분들 요건 쓰지 마시고 들어만 보세요. 이제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 얘 대략 1300년대가 됩니다. 14세기죠. 14세기가 이제 원나라가 슬슬 쇠락해 가면서 새로 명나라가 들어서는 시기예요.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우리나라에 즉위했던 왕이 공민왕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어느 정도 이 고려에 신경을 좀 덜 쓰는 시기에 즉위한 왕이 공민왕이고, 그래서 이 시기에 반원, 원나라의 것들을 좀 벗어내는 그런 개혁들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선택지는 내가 보기엔 좀 어려운 선택지인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만 이해를 합시다. 자, 고려가 완전히 점령된 건 아니지만 원 간섭기를 거치는 시기에, 자, 이제 원나라 입장에서 어디만 남은 거야? 몽골 입장에서 일본만 남았어요. 그래서 고려 기준으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일본 정벌에 실패한 이후에도 그냥 남겨놓고 내정 간섭 기구로 쓰고 있었거든요. 정동행성을. 그러니까 이 내정 간섭 기구를 없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아까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가져왔었던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공민왕 시기에 이 영토를 다시 빼앗아 옵니다. 그 다음에 권문세족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전민병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게 되죠. 전, 토지고요. 민, 백성들. 그러니까 토지와 백성들을 바르게 조사해서 이런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도감이라고 하는 건 임시기구란 뜻이거든요. 임시기구 이런 뜻이거든요. 전민변정도감. 그래서 요거를 운영을 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운영을 해서 어떤 걸 했다. 그거의 영향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영향. 그래서 내가 화살표로 연결시켜 놓은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행정조직, 제도, 불교, 역사서,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려에서도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고려라는 국가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그럴 때 나오는 선택지들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선택지들. 왕에 대해서 물어보면,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흐름 파트인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주현과 속현 이런 거 설명 보면 알 수 있겠죠? 지방 9년 중에서 주현이라고 하는 건 지방관이 파견됐던 곳이고,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곳이고, 근데 이걸 구분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선택지 자체로 주현과 속현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려예요. 주현과 속현이 있었다. 왜냐면 조선 시기에는 속현이 사라지거든요. 모든 9년에 지방관이 파견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보면 전시과 제도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관리들에게 주는 수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려에서 운영이 되었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음전 같은 경우에는, 공음전은 전시과 제도 중에 하나인데 따로 표현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지급됐던, 5품 이상이면 원래 관직으로 받았던 전시과 플러스 공음전까지 주는 거예요. 5품 이상이면. 그러니까 높은 등급들에게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이거 언제다? 고려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조선까지 보는 거예요. 좀 졸리더라도 오랜만에 수업 들으니까 미치겠지. 자, 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 세종. 자, 거기에 내가 써놨던 태조, 세종.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왕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자. 왼쪽에 태조, 세종 있죠? 당연히 아셔야 되고. 야, 너희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조선에서 세종을 내겠니 안 내겠니? 내겠죠. 쉽게 내려면 세종만한 게 어딨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보면 성종 있죠? 성종도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 성종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선 성종도 알아두셔야 되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탕평정치 파트로 오면 내가 빨간색으로 따로 써놓은 영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정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왕으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조선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계죠. 이 사람 이름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라는 인물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성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선택지에 보면 위화도 해군을 단행했다죠. 그러면 고려 말부터 조선을 건국하는 시기에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4번 출제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성계의 파트너로서 한번 나왔던 거고요. 조선을 건국하였다. 태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이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성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태조, 그 다음에 정종 있고요. 태종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인데 태종 같은 경우에는 쉬운 한국사라고 하는 취지에는 걸맞지 않아요. 출제하기에는. 태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세종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세종을 한번 보시면 훈민정음이라던가 앙부일국, 뭐 칠정산, 농사직설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내가 괄호치고 써놨어요. 보라색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군육진을 개척을 해서 북한 지역,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사군육진을 개척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의 국경을 잡아놓은 게 세종 때죠. 그리고 왜구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마도를 정벌했던 것도 세종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조금 기억을 하자면 요 집현전이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이 집현전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집현전을 알고 있으면 뭐 훈민정음을 만드는 걸 도와줬던 곳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자, 집현전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뭘 위해서 만들었냐면 이 경연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경연은 뭐냐면 신하들과 왕이 같이 모여가지고 유교 경전 가지고 세미나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정책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경연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없어지냐면 여러분들 수양대군 있죠? 세조 시기에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세조 시기에. 근데 이걸 지금 얘들아 그냥 듣기만 해봐. 다 써놨어요. 필요한 거는. 자, 세조 시기에 없어졌다가 나중에 집현전이 부활하게 되는데 뭘로 부활을 하게 되냐면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구로 부활을 해요. 이름이. 이게 언제냐면 성종 때예요. 이게 성종.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밑에 내려보면. 홍문관이 설치되었다에 세조 시기에 집현전이 폐지됐다가 홍문관으로 부활했다라고 내가 써놨죠. 그런데 지금 계속 요 근래에 자료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한 왕 이렇게 자료로 주고 성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답은 이런 거예요.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네, 그거 써놨죠? 편찬 시작은 세조 때입니다. 그런데 성종 시기에 이제 완성이 돼서 반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우리가 붕당 정치의 흐름을 일일이 알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만 좀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얘들아, 이건 듣기만 하고 거기에 있는 선택지들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면. 자, 세조 시기에 자, 세조는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잖아요.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세조를 자기를 도와줬던 여러 공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훈구파. 자, 그런데 이 세조를 쭉 이제 지나가지고 자, 성종 시기가 되면 이 훈구파들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성종 입장에서 이 훈구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방에 있거나 이런 유학 공부를 한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 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종이 데리고 와서 이제 등용시키고 이제 자기의 밑에 같이 일할 사람으로 파트너로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성종 시기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둘이서 계속 막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본 사화들 있잖아, 사화들. 이런 사화들이 막 벌어지다가 최종 승자는 사림입니다. 사림이 최종 승자가 된 게 언제냐면 선조 때예요. 선조 때 사림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혹시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면 선조 시기가 딱 언제냐면 임진왜란이 발생할 때가 선조 때죠. 임진왜란 발생할 때. 그래서 딱 사림이 집권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가?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자, 그런데 사림이 집권이 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잘못 공부하면 이 둘이 싸우는 게 붕당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둘이서 싸우다가 사림이 집권하고 나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붕당 정치가.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인, 서인, 남인 이게 분화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절대 알 필요가 없어요. 이제 흐름만 알면 돼. 자, 붕당 정치가 쭉 이어지다가 이 중간 시점에 뭐 예송이라던가
환국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나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설명 안 할 거야. 거기에 제목에는 내가 뭐라고 써놨어? 예송, 환국 쭉 찾아보세요. 제목에 뭐라고 써놨으면 이렇게 써놨어요. 변질이라고 써놨습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순기능,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문제점이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송이나 환국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으면.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게 영조와 정조 시기의 탕평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탕평 정치 시기에 영조 그리고 정조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들이 국왕으로서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얘들아, 요거 한번 들어봐. 내가 보기엔 이게 이 시기에 나올 수 있었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막 자료에 가가 동인과 서인으로 막 나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붕당 정치 시작이구나 정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 뭐냐면 탕평 정치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에요. 가와 나. 그러면 그리고 답이 예송이었어요. 그냥. 답이 예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고 필요한 왕들은 기억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붕당 정치가 막 어떻게 복잡하고 이게 뭐고 보다 지금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좀 나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진왜란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의병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나온다고 쳤을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시기에도 의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사 수준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조선시대라고 하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양란이라고 부르죠. 조선에 굉장히 크나큰 변화를 일으켰던 요 양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자, 광해군을 폐위시켰던 인조반정이 있고 나서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서인 세력들이거든요. 이 서인 세력들이 이제 친명배금, 명나라와 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낼까요? 임진왜란 다음에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시기적으로 뭐냐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게 의리를 저버리지 말고 저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후금은 배척하자 이런 정책을 펴니까 나중에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병자호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니까 얘들아 청나라는 여진족,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오랑캐가 세운 나라예요. 조선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무릎을 꿇고 군신관계를 맺었다는 게 치가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거기 밑에 있는 북벌론입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다음 사건에 대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선택지에 북벌론 자체를 주는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북벌론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얘들아 북벌론이 뭐야? 결국에 청나라를 정벌하자잖아. 그럼 조선 당시 국력으로 청나라 정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럼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청나라와 교류를 하다 보면 당연히 무슨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맨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좀 더 시기가 지나면 북학으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조선 후기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일단 요 흐름상으로 여러분들이 붕당 정치적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요 시기에 성종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요 앞쪽에 있는 태조, 그다음에 세종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영정조를 지금 보겠습니다. 탕평 정치로 가보면. 자, 영조 시기에 탕평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죠. 탕평비도 세우고, 이제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도 좀 정리를 하고요. 이때 청계천도 이제 복구 사업을 좀 하게 되고, 뭐 이런 모습들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자, 정조 시기가 되면 화성도 짓고요. 맞죠? 화성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얘는 사진 유적 문제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규장각, 인재양성을 위해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육성한다거나 아니면 국왕을 호위하는 친위대로서 장용영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탕평 정치기에 왕의 권한이 매우 강해진 상황이에요. 왕이 함께 신하들과 함께 너희들 그만 싸우고 우리 함께 좀 정치하자 이러면서 왕권이 영정조 시기에 많이 강화되거든. 근데 정조가 일찍 죽습니다. 즉 어린 왕이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왕의 권한이 강해지고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상태에서 어린 왕이 즉위를 하니까 왕 근처에 있는 어린 왕 근처에 보조하는 애들의 권력이 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 바로 다음부터 세도 정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세도 정치기가. 그래서 그 세도 정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밀란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밀란이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입니다. 근데 임술농민봉기 같은 경우에 써놨듯이 저 경상남도 진주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 또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들아, 지금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조선 끝내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되거든요. 쉬는 시간 조금만 더 쓸게.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자, 거기에 내가 임술농민봉기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 원인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요걸 써놨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건 삼정, 세 가지 조세제도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알 필요가 없고, 삼정의 문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세금제도, 조세제도가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제도가 어려우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요거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임술농민봉기의 원인이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세금제도의 문란이에요. 그래서 임술농민봉기의 결과, 해결책으로 설치했던 게 거기 밑에 있는 삼정이정청입니다. 말뜻이 뭐냐면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연결해가지고 임술농민봉기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조직 그리고 제도 같은 것들을 보면요. 밑에 아까 봤던 것들은 딱딱 쳐내면서 갈게요. 과전법을 실시했다, 직전법을 실시했다. 이것도 여전히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조선 버전 전시과라고 써놨습니다. 여전히 관리들에게 수조권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과전법이고 중간에 줄 토지가 좀 부족해져서 현직 관리들, 즉 연금 안 주겠다죠. 연금 안 주겠다. 현직 관리들에게만 주겠다고 했던 게 직전법이다.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의정부라던가 성균관이라던가 그리고 전국을 8도로 나눴으면 조선이다. 이런 키워드들은 가져가 주시면 되는데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는 국가 통치 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운영하는 방식. 내가 오른쪽에 그림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자, 왕이 있고요. 의정부는 최고기구고 육조는 그 밑에 실제 업무를 시행하는 업무 담당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왕과 의정부가 소통을 해서 의정부와 육조가 소통을 하는 방식인데 육조직계제는 왕이 육조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어디 쪽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편하겠어요? 육조 직계제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설명할 것들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 정리하기 전에 조선 후기 경제와 조선 후기 사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보고 여기는 되게 중요해.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 조선 후기 경제, 조선 후기 사회라는 키워드를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조선이 아니라 조선 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면 상품 작물이 재배됐다. 조선 후기. 상평 통보가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조선 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라고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조선 후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요 얘기가 써 있는데 요게 뭐냐면 신분 상승 방식이에요. 얘들아, 돈을 많이 버는 농민들, 일반 농민들이 조선 후기에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명예를 얻고 싶잖아. 그럼 신분을 상승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가 팔았던 공명첩이라는 겁니다. 공자가 빌공짜고의 이름 명자예요. 뭐냐면 자, 어떤 벼슬을 받으면 그 벼슬에 대해서 너가 어떤 벼슬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국왕에 도장이 찍혀 있고 이 문서가 있는데 이걸 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름을 쓰는 난을 비워놓고 국가가 이걸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이렇게 쓰면 나는 이 벼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분을 상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명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조선 후기의 조세제도 개혁입니다. 조세제도 개혁. 자, 조세제도 개혁을 보면 균역법, 영정법, 대동법 여러분들이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대동법이고요. 대동법은 내용까지 아까 노급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대동법은 내용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내용으로도 물어봅니다. 자,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자, 위에서부터 볼게. 대동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균역, 역을 균등하게 한다. 그래서 군역, 얘들아 당시에 직업군인 제도가 굴러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월급 받지.
그럼 월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뭐가 필요해? 월급을 줄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너 군대 가지 말고 대신에 돈으로 내라고 해요. 그게 군포예요. 옷감으로 내라고 한 거지. 그래서 군포의 액수를 줄여준 거예요. 1년에 한 필로. 그걸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정법 같은 경우에는 토지세와 관련된 건데 이전에 있었던 토지세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걸 법으로 확정 지은 거예요. 영원히 정한다 이 뜻입니다. 영정법을.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대동법인데 얘는 공물과 관련된 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세금 제도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세인 조세, 그 다음에 공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방금 얘기했던 공납, 그 다음에 군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납과 관련된 건데 이 공납은 뭐냐면 토산물,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특산물을 내는 건데 이걸 원래 현물로 내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정해진 특산물이 귤이야. 그럼 귤을 직접 갖다 내는 겁니다. 이 세금은. 귤을 직접 갖다 내는데 자 거기에 내가 오른쪽에다가 빨간색으로 박스로 빼놓은 설명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대동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걸 현물로 내던 걸 기준을 뭘로 바꾼 거야? 토지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현물로 내던 걸 토지 기준으로 바꾼 거야. 토지 면적을 토지 결수라고 돼 있죠. 그냥 토지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산물, 현물 대신에 토지 면적에 따라서 뭘로 내는 거야? 쌀. 얘들아, 쌀은 당시에 사실상 뭐예요? 화폐잖아. 화폐. 즉 뭘로 내라고 한 거야 이제? 귤을 내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귤 살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귤 살 돈을 내라는 거야. 우리가 국가가 귤이 필요한데 너희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귤 살 돈을 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 그리고 왜 시행을 했냐라고 할 때 방납의 폐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요거는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봐봐. 자, 관청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백성이 관청에다가 그럼 귤을 갖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납이 뭐냐면 당시에 이 방납이라고 하는 걸 하는 놈들이 있어요. 방납, 납부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방납이란 거 하는 놈들이 이 관청이랑 짜요. 둘이서 막 세금, 뭐 뇌물도 좀 바치고 해가지고 얘가 먼저 귤을 갖다 내요. 귤을 갖다 낸 다음에 백성들이 관청에다가 귤을 갖다 내면은 관청에서 야 이거 불량품인데 이러면서 안 받아요. 대신에 방납업자가 백성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미 귤 갖다 냈으니까 너희 우리한테 돈으로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납. 백성이 귤을 납부하는 걸 막은 거죠. 그런 대신에 예를 들면 귤이 당시에 시세가 한 개당 100원이라고 하면 근데 얘네가 돈 내라고 할 때 100원 내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뭐 200원, 300원 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두세 배씩 불렀겠지. 그러면 이 방납이라고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둘이서 짜고 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당시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귤을 직접 안 내게 하면 되죠. 돈으로 내게 하면 되잖아, 돈으로. 그래서 대동법을 시행한 거거든. 이게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게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돈으로 사실상 쌀, 나중에는 상평통보로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대동법은 이제 이전에는 귤을 직접 내게 했는데 귤 살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는 귤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귤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귤을 사줄, 구매를 대행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공인입니다. 거기 써있죠? 공인. 공인, 그걸 공인이라고 불러요. 국가가 거둔 세금, 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가 직접 필요한 원래는 현물로 거뒀던 그 물건을 대신 사주는 사람들. 그걸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인들이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게 되겠죠. 그럼 이전보다 대동법이 시행되고 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조선에서. 당연히 화폐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 끝나고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교시예요.